안녕하세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역사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조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정교 분리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기윤실에서 실시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19%에 그쳤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5.4%까지 나왔습니다. 이 추세는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쭉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추락의 의미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읽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종교 시설에 대한 특혜 시비, 종교 사학 지원, 군종, 경목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의 정치 참여 문제, 특별히 비상계엄 국면을 둘러싼 교회의 정치적 입장 표명을 둘러싸고 정교 분리 담론이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론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입장은 정교 분리란 제도적 분리에 불과하지 교회의 공적 발언 자체를 금지하는 원리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과 깔뱅의 기독교 강요 제4관에 근거하여서 교회의 정치적 발언을 예언자적 직무의 수행으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쪽은 엄격한 정교 분리론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헌법적 정교 분리는 정말로 교회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두 왕국론과 보네퍼의 교회론을 근거로 해서 강단과 교단과 광장에서의 정치적 발언을 경계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교회 정치와의 직접적 규결이 한국 사회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입장 가운데서 건전한 바른 견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정교 분리를 토마스 제퍼슨의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의 벽이라는 단일한 원리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18세기 미국이 건국할 당시에 정교 분리는 사실 이 하나의 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교 분리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몽주의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제퍼슨과 메디슨으로 대표되는 이 흐름은요, 종교적 진리는 국가가 판정할 수 없고 국가가 특정 신앙을 강제하거나 후원하는 것은 시민적 평화와 정치적 정당성을 해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입법권은 행위에만 미치고 의견에는 미치지 않으며 양심은 불가침의 권리로 남아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정교 분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동기에서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침례교 지도자 아이작 베커스와 그리고 장로교 전체 미국 장로교를 집결시키고 완성시킨 존 위더스푼이라는 목사님이 이 정교 분리를 이런 입장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 흐름은요, 정교 분리란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신학적 필연의 이해로 이들은 이해하였습니다. 참된 신앙은 강제될 수 없으며 국가의 재정 지원과 특권은 오히려 교회를 권력에 종속시켜 복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형식주의와 타락을 초래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서 종교적 관점에서 신앙의 동기에서 정교 분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특별히 위더스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상의 이유로 정교 분리를 지지하면서도 종교의 공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종교의 공적 역할은 국가 권력과의 결합을 통한 공적 역할이 아니라 도덕적 시민을 길러내는 일이 종교의 역할이다 라는 관점에서 신앙상의 이유로 정교 분리를 하면서도 종교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이 위더스푼이 말한 종교의 자리를 정치 이전 혹은 정치 저변의 힘 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효모와도 같은 힘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위더스푼의 종교는 결코 정치 권력의 동반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적 맥락으로 시선을 돌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교 분리를 헌법으로 규정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 모두가 다 소위 기독교 세계 혹은 기독교 사회라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토양 위에서 정교 분리를 논의하였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개신교가 보이지 않는 국교 역할을 하여서 시민 종교의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헌법적 가치로는 1791년도에 헌법 전문의 수정헌법 1조에 국교 설립의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면서 소위 정교 분리를 세계 최초로 실시한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헌법적으로는 정교 분리이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가 공적 영역에 깊이 스며드는 형태가 미국의 사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은요, 공법상 주교의 체제로서 국가와 교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일은 교회를 헌법상 공법적 단체로 규정합니다. 반면에 프랑스는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100년간의 혼란기를 거친 후에 탄생한 제3공화국에서 정교분리 1905년도에 실시되었는데, 이때 확정된 이 개념이 라이시대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국가의 비종교성을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다만 교목과 군목과 원목 같은 제한적 영역에서만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방식이 프랑스의 라이시대 개념으로서의 정교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공립학교나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종교적인 상징물을 머리에 쓴다거나 가슴에 다는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교분리의 의미이기도 하죠, 프랑스에서요. 그래서 국가의 비종교성을 지향하는 게 프랑스의 정교분리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또 다른 길입니다. 분열된 사회에서도 협의 정치를 통해 안정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라는 모델을 제시한 방식인데요. 이 모델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한 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직접 주권을 가지고 다른 영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사회의 각 영역,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예술이 되었든 학문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각각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을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도 모든 것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가 네덜란드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미국은 여러 모양으로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 전통 속에서, 체계 속에서 정교 분리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적용되고 해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흔히 함정에 빠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사회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신앙의 사사화, 사적화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가 사회를 주도해야 한다라는 지배의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공적 영역에 머물되 다른 공동체의 자율성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지배하는 영역으로서 이해하는 순간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모두 이런 나라들처럼 어떤 형태로든 기독교적 토양 위에서 정교 분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이제 겨우 140년 남짓하며, 우리 사회의 역사와 문화와 윤리적 가치체계의 근원은요, 유교와 불교와 혹은 무속, 그리고 근대 이후의 다양한 사상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온 게 다종교적 사회 안에서 형성된 정교분리 이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1945년도에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핵심 세력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기독교적 특권을 누린 게 많이 있었습니다. 1948년도 5월 31일에 재헌국회 교연식이 임시의장 당시 이승만에 의해 제안에 따라서 당시 목사이면서도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 재헌국회 의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1949년도부터는 성탄절이 우리나라의 공휴일로 지정되고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근대 이후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마치 기독교 사회 주류 종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한국을 기독교 사회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제도적으로는 정교분리 국가에 살면서도 사실상의 국교적인 행동 양식과 특권을 누려온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오늘날 첨예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교 분리는 정치와 종교를 아예 분리해서 배제하는 걸 종교의 정치 참여 이거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정교 분리는 교회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교 분리는 종교의 공적 배제가 아니라 종교 자유의 실질적인 보장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정교 분리는 특정 종교가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특혜를 누리는 것을 차단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탄압이라는 피해의식과 특권 유지라는 기득권 의식 이 두 극단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로는요, 정교 유착의 양방향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경계한 것은요, 국가가 종교를 동원한 권력의 종교화였습니다. 베커스가 경계한 것은요, 교회가 국가에 기대어 특권을 누리는 종교의 권력화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정치적 발언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언자적 직무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와의 동일시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건전한 관점을 지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는요, 정교 분리의 핵심은 제도적 결합의 차단에 있다. 제도적 결합을 끊는 게 정교 분리의 핵심입니다. 정교 분리의 판단 기준은 종교가 공적 영역에 등장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종교 제도가 재정적, 제도적, 강제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끊는 게 핵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다종교 사회에서 다른 종교 공동체에 대한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설 때만이 비로소 다른 사회 공동체들과 함께 모을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새롭게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럴 때만이 신뢰를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교회도 다른 종교, 다른 시민단체에 대해서 공적 권리를 자기 권리만큼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넷째로 기독교 시민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집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국은요, 독일처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교회와 국가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또 네덜란드처럼 페이자 웰링의 역사적 유산도 없습니다. 미국처럼 시민 종교의 지위를 개신교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위더스푼이 보여준 것처럼 교회는 국가 권력과 결합함으로써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 시민을 길러냄으로써 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 가운데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좀 관심을 기울이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끔 분열이 아니라 모으고 통합하고 관용하는 넓은 태도를 가질 수 있게끔 교회와 또한 목회자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참된 샬롬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설득과 대화의 공동체로 돌아설 때 비로소 우리는 다종교 한국 사회에서 복음의 진정한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단지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해 하는데, 그리고 한국 사회를 분열이 아닌 통합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